아버지, 저희 부부 생굴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려서 장례식에 못 가요. 아내가 숨을 거둔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울음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앓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부터 해산물 냄새도 못 맡는 체질이었습니다. 빈소의 상주 자리를 혼자 지키며 저는 아들 대신 변명을 해야 했고 친척들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튿날 아들 친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73 늙은 목수의 탈을 벗고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엎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기태, 올해 73입니다. 20살에 목공소에 들어가 40해 넘게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살아왔습니다. 톱밥 냄새가 제 인생입니다. 아들 하나, 아내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목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거친 손에 못이 박히고 대패에 손가락이 까여도 이를 악물 수 있었던 건 그 아내 덕분이었다는 걸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목공소로 나갈 때면 어김없이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사람, 여름이면 냉장고에 미숫가루를 타놓고 겨울이면 내복 주머니에 손난로를 넣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요즘 이상했습니다. 안색이 눈에 띄게 허옇게 질려 있었고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 내려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자다 말고 거실 불이 켜진 채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서 통장을 펼쳐놓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손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더군요. 제가 뒤에서 여보, 뭐 봐? 하고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며 통장을 서랍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수돗물 소리에 묻힌 한숨이 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더 신경이 쓰였던 건 안방 구석의 반다지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참나무를 골라 깎고 오칠까지 해서 아내에게 선물한 가구였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유독 그 앞을 자주 서성였습니다. 쪼그려 앉아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곤 했는데 제 기척이 느껴지면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환절기라 그래요. 괜히 걱정 마세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는 그 표정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끝내 그 뜻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순댓국밥을 포장해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아내의 몸이었습니다. 국밥 봉지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마루 위로 국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따위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루 나뭇결 사이로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의 7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아내의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구급대원이 정신없이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건 옆에 쭈그려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톱밥에 절어 거칠어진 제 손바닥 위로 가느다란 손가락이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안쪽으로 실려 들어갔고 저는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급성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뇌관까지 출혈이 번져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만 눈 위에서 하얗게 번졌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지석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하면서도 어딘가 당혹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병원에서 방금 돌아가셨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비의 말에 아들이 보여준 첫 반응이 울음도 비명도 아닌 침묵이라니. 이윽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부가 통영산 생굴을 잘못 먹고 심한 식중독에 걸려서 지금 응급실이에요. 위경련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며느리 미나의 앓는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저도 위경련이 와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요.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과장된 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다. 몸 추스르고 연락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안실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뒤통수를 세게 쳤습니다. 생굴이라고 했습니다. 통영산 생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시집 오기 전부터 해산물 비린내를 맡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알레르기 체질이었습니다. 결혼 초 추석에 아내가 정성껏 쪄낸 꽃게를 밥상에 올렸다가 미나가 냄새만 맡고 숟가락을 놓아버려 분위기가 썰렁해진 적이 있었죠. 그 뒤로는 명절 밥상에 해산물을 아예 올리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날생굴을 먹었다고요. 그것도 남편이랑 같이 먹고 둘 다 식중독에 걸렸다고요.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당장은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가장 작은 빈소를 잡았습니다. 상주는 저 혼자였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흰 국화를 놓고 향로에 불을 붙이는 것까지 전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국화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지만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 빈소에서는 자식들이 번갈아 꽃을 다듬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차가 뭔지도 잘 몰라 장례 지도사에게 연신 물어가며 빈소를 꾸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고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마을 경로잔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평생 고생만 시켰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게 하고 변변한 여행 한번 못 데려가고 겨울 외투 한 벌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목공소 단골 거래처, 사장들, 먼 친척 몇 명이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지석이는 어디 있느냐고. 저는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식중독이 심해서 응급실에 누워 있다고. 그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혀끝이 쓰고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핑계를 대야 하는 꼴이 차라리 제가 아파 누워 있는 것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친척 두어 명이 돌아서며 혀를 차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냐? 요즘 세상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식중독이 아무리 심해도 기어서라도 와야 하는 게 부모 장례 아닙니까?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이 끊겼습니다. 텅 빈 빈소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빈소의 곡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집 빈소에는 상주들이 옹기종기 모여 교대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이식 간이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의 눈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통장을 붙들고 한숨 쉬던 모습, 반다지 앞을 불안하게 서성이던 모습, 그리고 환절기라며 억지로 웃던 그 표정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죽음 너머에 제가 아직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직감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저는 장례식장의 그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상복을 여민 채 빈소를 지켰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을 억지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어젯밤의 의문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구를 입에도 못 대는 년이 생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저는 그 생각을 삼키며 기계처럼 절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빈소 입구에 섰습니다. 지석이의 고등학교 동창 상훈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부의금 봉투를 두 손에 든 채 들어온 상훈이는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상훈이가 넌지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지석이가 며칠 전에 홋카이도 최고급 료칸 간다며 엄청 자랑했는데 상중이라 취소하느라 위약금 꽤 물었겠네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가슴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었습니다. 아내가 관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들 내외는 일본 온천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훈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를 만들어 물었습니다. 그래, 상훈아. 그런데 지석이가 언제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상훈이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즉, 아들 내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비행기에 올라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굳어버린 표정을 풀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랬구나. 위약금이 좀 아깝겠네 하며 대수롭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상훈이가 돌아간 뒤 저는 빈소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온몸 구석구석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드는 건 서러움이었습니다. 일은 넘은 아비가 혼자 영정 사진을 지키고 앉아 있는 동안 아들 녀석은 눈 덮인 온천에서 와규를 구워 먹고 있었다니. 이가 갈리면서도 동시에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만하게 본 거냐? 내 애미가 죽었는데 그게 여행보다 덜 중한 일이더냐?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례식장을 비울 수는 없었기에 저는 목공소에서 수족처럼 일하는 제자 도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진이는 29, 대학을 중퇴하고 저한테 들어온 지 6년 된 녀석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걸 제가 데려다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저한테는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녀석이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빈소복도 끝 비상구 옆으로 도진이를 데려가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도진아, 요즘 젊은 것들이 인터넷에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 며느리가 올린 거 찾아볼 수 있겠냐? 도진이는 사정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이니 뭐니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도진이는 젊은 녀석이라 그런 건 귀신같이 잘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며느리가 몰래 사진을 올려놓은 곳을 찾아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빈소를 잠시 비우고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진이의 차 뒷좌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화면 위에 닿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입관실에 들어가던 바로 그 시각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이 배경인 노천탕에서 며느리가 비키니를 입고 삭해 잔을 들어 올리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V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게 술이 꽤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 물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 풍경을 즐기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저는 혼자서 아내의 관 뚜껑이 닫히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밑에 며느리가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시월드에서 해방됐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시어머니 장례식은 안 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흉기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어미가 죽는 것을 축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며느리 친구들도 밑에 축하한다느니 부럽다느니 하는 글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장례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농담거리였던 겁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 영상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지석이가 최고급 와규를 석쇠 위에서 구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기 위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석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한 점에 3만 원짜리래. 대박이지?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 안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를 너무 세게 물어서 잇몸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도진이가 제 얼굴빛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숨을 몇 번이나 고르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도진아, 저 사진이랑 영상 전부 다 저장해둬라. 날짜, 시간 다 나오게. 하나도 빠짐없이. 도진이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화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저장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중에 사진을 지워버릴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도진이의 손끝이 자판 위를 빠르게 오가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 앉아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핏줄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나무와 씨름하며 단련한 인내심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부숴버렸을 겁니다. 차에서 내려 다시 빈소로 올라갔습니다. 발인은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텅 빈 빈소에서 아내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관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40년 넘게 나무를 만져온 제 손이 이 나무만큼은 차마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제 사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손끝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관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나뭇결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보,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저것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당신이 왜 그렇게 야위어 갔는지, 왜 통장을 붙잡고 울었는지, 반다지 앞에서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내가 전부 밝혀내겠다고. 합의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저놈들이 무릎이 닳아 없어지도록 빌어도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관 위에 놓인 흰 국화 한 송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관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저는 운구차 뒤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입니다. 화장장 대기실에서 번호가 불릴 때까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노모의 유골함을 기다리며 서로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러운 건지 서러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화장로의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것, 복수심이었습니다. 2시간 뒤 직원이 유골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흰 천에 쌓인 함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한평생 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다니. 목공소에서 들어올리던 통나무보다 가벼운 이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화장장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당신 괴롭힌 놈들, 내가 반드시 쓸어버릴 테니. 가을 햇살이 제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마저 지났습니다. 아내의 유골함을 수목원에 안치하고 돌아온 집은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아내가 쓰던 장갑이 한 짝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습관처럼 다녀왔어 하고 말이 나오려다가 입안에서 멈췄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엌 개수대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씻다 만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는 아내가 아끼던 된장 항아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곰팡이 핀 된장을 보는데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지석이가 한 손에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붙은 가격표가 살짝 보였는데 15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내 살아있을 때는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더니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자리에는 소고기를 사오는 겁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미나는 일부러 화장을 창백하게 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일부러 진하게 그려 넣은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가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느라
어머님 마지막 길을 못 지켰어요. 밤마다 어머님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신용을 하는데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요란하지 눈가는 뻔뻔하리만치 말짱했습니다. 속눈썹에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석이도 옆에 무릎을 꿇더니 통곡하는 쇼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병원에 누워서 밤마다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했습니다. 지석이의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저한테는 다 보였습니다. 목덜미가 시꺼멓게 타 있었습니다. 눈밭에서 놀다 온 자외선 자국이었죠. 귀 뒤쪽까지 벌겋게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걸 아들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왼쪽 손목에는 전에 없던 번쩍이는 명품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온 게 뻔했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온다고 징징대면서 쇼핑할 기운은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누르고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평생 나무만 깎아온 무뚝뚝한 목수가 연기라는 걸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어떤 배우보다 잘했을 겁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식중독이 그렇게 심했어? 지금은 좀 괜찮냐? 입에서 나오는 말과 뱃속에 끓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손으로는 상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먹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네, 아버님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 덕분이라니. 사경을 헤매는 동안 저는 전화 한 통 못했는데 제 덕분이라니. 이가 갈리는 걸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안심이 됐는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거실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인 옷가락지, 벽장 안에 걸린 한복, 장롱 서랍 쪽을 슬쩍슬쩍 눈으로 훑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유품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겠다며 손을 뻗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품은 내가 정리한다. 손대지 마라. 며느리가 찰나 인상을 찌푸렸다가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네, 아버님. 죄송해요. 고분고분한 말투였지만 눈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지석이가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이 집이랑 상가 건물 명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랑 공동 명의였어요? 죽은 애미 사무제도 안 지났는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 대신 온천을 택한 놈한테 무슨 효심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가 갈렸지만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내 명이다. 나중에 법무사 불러서 정리하자. 지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에 실망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공동명의였으면 절반은 자기 몫이었을 테니까요. 지석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 시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며 캐물었습니다. 마치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 단가를 물어보듯 건조한 어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그제야 지석이가 눈치를 봤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하며 물러섰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차를 홀짝이며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찻잔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머릿속에서 이미 다음 수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면서 며느리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올 때 어머님 옷이랑 폐물 정리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유품을 정리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값 나가는 것이 있으면 챙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현관 잠금장치 번호를 바꿨습니다. 저것들이 제 허락 없이 드나드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늙고 지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 사이에 잔혹한 결심이 새겨지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부은 연기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아내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인 평생 부엌과 빨래터를 오가던 사람의 채취였습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년은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3,000원짜리 면 티셔츠, 오래 입어오리 나간 카디건, 고무줄이 늘어난 추리닝 바지, 옷걸이 사이에서 조명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평생 새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양말 3켤레 5,000원짜리를 사면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딱 한 번 백화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더니 이 돈이면 쌀 몇 포대야 하며 한사코 나가자고 했었죠. 그런 아내의 옷장 옆에 서서 며느리의 명품 팔찌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옷장 안쪽 깊은 곳에 비닐에 쌓인 겨울 코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결혼기념일에 사준 코트였는데 아까워서 한 번도 안 입고 고이 모셔두었던 겁니다. 그 비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시선이 안방 구석의 반다지에 멈췄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불안하게 서성이던 바로 그 가구였습니다. 저는 반다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한지 편지 봉투 몇 장과 바느질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빼내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미세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바닥 목재의 결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40년 목수의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반다지는 제가 직접 만든 가구입니다. 바닥재를 붙일 때 나뭇결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도 아내가 바닥판을 뜯었다가 다시 붙인 겁니다. 하지만 목수가 아닌 사람의 솜씨라 결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안에 무언가를 숨겼구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이 앞을 서성이며 불안에 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목공소에서 끌과 작은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판의 이음새에 끌라를 대고 살살 두드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붙인 나무 접합부가 하나씩 벌어지더니 판이 들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비밀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먼지가 쌓인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빈 통장 5권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잔액이 전부 영원이었습니다. 한때는 상가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던 통장들인데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 있었을 통장들이 전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어보니 매달 열흘 간격으로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아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당신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제 몰래 이 돈을 빼서 어디에 쓴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대답을 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표지가 누렇게 바랜 갈색 가죽 노트였습니다.
아내의 작고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2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혼자서 삼켜온 지옥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반다지 앞에 주저앉은 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저리는 것도 잊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는 깊은 밤, 아내의 글씨가 흐려질 때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또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비수였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2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작고 빼곡했는데 첫 줄부터 손이 떨렸는지 획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나가 또 찾아왔습니다. 준이를 데리고 와서 거실에서 과자를 먹이며 놀게 해놓고는 부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가 건물 지석이 앞으로 증여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지석이랑 이혼하고 준이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다시는 안 보여드릴 겁니다. 부엌 칼을 씻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준이가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무기로 아내를 협박한 겁니다. 아내는 손자 준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제가 목공소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면 준이를 업고 동네 놀이터를 돌았고 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이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준이도 할머니를 좋아해서 우리 집에 오면 할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들곤 했죠. 며느리는 아내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한테 약하다는 것을 꿰뚫고 손자를 볼모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건물 증여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며느리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아내는 그걸 알았기에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열흘마다 찾아와 1,000만 원씩 현금을 뜯어갔다는 내용이 날짜별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손자 양육비였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라는 게 매달 1,000만 원입니까? 10살짜리 아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데 1,000만 원이 드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는 1,000만 원이 준비되지 않은 날이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시면 저는 내일 당장 준이 데리고 공항 갈 거예요. 준이 얼굴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그 말에 아내는 무릎까지 꿇었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돈을 마련하겠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시어머니가 39짜리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니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내는 상가 건물 월세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매달 1,0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목공소 일에만 매달려 통장 관리를 아내에게 맡겨놓은 걸 이용당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 잘못이 컸습니다. 통장을 맡겨놓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돈 관리 같은 번거로운 일을 아내한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왜 줄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아내는 세입자가 한 집 나갔다느니 건물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느니 둘러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 나중에 통장 좀 봐야겠네 하면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지 생각하니 제 심장이 쥐어짜였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아내는 새벽에 몰래 일어나 동네 재활용 수거장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파트 단지 뒤쪽 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기가 힘들어서
2번 나눠 날랐습니다. 3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맞추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식비를 더 줄여야겠습니다. 또 다른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킬까봐 일부러 남편이 출근한 뒤에 밥을 먹었습니다. 읽다가 일기장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해서 눈물조차 마른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과정도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앞이 캄캄해져 좌판 앞에서 쓰러졌다는 날, 새벽에 폐지를 나르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쳐 언덕에서 굴렀다는 날, 그때마다 아내는 병원에 가는 대신 약국에서 비타민 한 통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던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영양실조라고 할 것이고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저한테 알리면 집안이 파탄 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괄괄한 남편이 알면 당장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까지 의절할 게 뻔하니까 아내는 혼자 모든 걸 삼킨 겁니다. 손자 준이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자기 몸을 갈아 넣은 것입니다. 아들 지석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기장을 더 뒤졌습니다. 아내가 쓴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석이한테 넌지시 말해보려 했습니다. 미나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지석이가 한숨을 쉬며 이러더군요. 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은 알아서 좀 해결하세요. 저도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겁니다. 지석이는 며느리의 정확한 갈취 금액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귀를 막고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어미가 고통스럽다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한 겁니다. 비겁한 방관자. 그게 제 아들의 정체였습니다.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는 그 뒤로도 몇 차례 지석이에게 도움을 구하려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지석이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하며 며느리 편을 들었고 아내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한테도 기댈 수 없구나. 이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그 글씨가 유독 떨려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글씨가 유독 흐릿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눌러 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사나흘 전의 날짜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피땀으로 지은 상가 월세를 내가 다 빼돌렸어요. 준이 얼굴 못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용서해줘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당신한테 잘할게요. 일기장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글씨 위에 물방울이 퍼지며 잉크가 번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나요.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 나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슬픔이 지나가자 차가운 것이 밀려왔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분노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기장과 통장 5권을 챙겨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도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목공소 작업대 위에 일기장과 통장을 펼쳐놓고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진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다 들은 뒤에 주먹으로 작업대를 내리쳤습니다. 사부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도진이에게 지시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큰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어디에 숨겼는지 혹은 무엇을 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2년간 2억 4천만 원입니다. 현금이라 은행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통장의 인출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1,000만 원씩 2년간 24번. 기계처럼 정확한 간격이었습니다. 도진이는 며느리가 인터넷에 자주 올리던 사진들의 배경 장소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찍은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쇼핑백을 들고 찍은 거리 사진들, 배경에 찍힌 간판과 건물을 대조해 보니 용인 수지구 일대를 며느리가 유독 자주 돌아다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돈의 행방까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실마리는 엉뚱한 데서 풀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빠 인터넷 글이었습니다. 도진이가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검색하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친정 오빠가 올린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동생 덕에 수지 노른자 땅에서 사장님 소리 듣는다. 여동생 덕이라니. 그 여동생이 시어머니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오빠 장사 미천을 대준 겁니다. 도진이가 그 글을 보여줬을 때 저는 목공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도진이가 수지구 중심 상권을 뒤졌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으리으리한 대형 디저트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사업자 등록 명의가 며느리의 친정 오빠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만 억 단위가 들어가는 목 좋은 자리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의 피를 말려 뜯어낸 2억 4천만 원이 고스란히 친정 오빠의 카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들 몰래 친정 살림을 차려준 겁니다. 제 아내가 소금물에 밥을 말아먹고 새벽에 폐지를 주우며 피눈물을 흘린 돈으로 며느리의 친정 오빠는 번듯한 카페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마련하느라 영양실조에 걸렸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내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놓은 일기장과 통장과 도진이가 뽑아온 카페 사업자 등록 서류를 번갈아 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합의 같은 건 없다. 다음은 변호사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쓴 채 저는 수지 중심 상가로 향했습니다. 도진이가 찾아낸 그 디저트 카페를 제 발로 밟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걸려 도착했습니다. 상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번쩍이는 간판들 사이에 유독 크고 화려한 카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금색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최고급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달콤한 빵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폐지를 주어 피눈물로 모은 돈이 이 화려한 타일 한 장 한 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6,000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폐지를 한 리어카 끌고 와야 겨우 받는 돈의 5분의 1이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거들먹거리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나이가 40 중반쯤 돼 보이는 배가 볼록 나온 남자였습니다. 손목에 금색 시계를 차고 가죽 앞치마를 두른 채
사장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직원인 듯한 젊은 여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빠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을 실물로 확인하니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의 목숨값으로 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후 3시쯤 며느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린 채 힐을 또각또각 올리며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열대 앞을 지나가며 케이크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저으며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케이크 한 조각값이 아내가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받는 돈보다 비쌀 겁니다. 며느리는 카운터 뒤쪽 사무실로 오빠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화장실 가는 척하며 그 문 옆을 지나갔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번 달 수입 얼마야? 내 목 따로 빼놔. 오빠가 뭐라 대꾸하자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 죽어서 이제 돈줄 끊겼으니까 시아버지 건물명에 넘어올 때까지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해. 알았지? 그 늙은이. 제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평생 손자를 위해 폐지를 줍고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피를 말려가다 죽은 사람을 그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 명의가 넘어올 때까지 엎드려 있겠다는 말은 제 재산까지 통째로 삼키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반성은커녕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꽉 쥐고 버텼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오빠가 수입을 나누는 대화, 시아버지 건물 명의를 노리는 계획, 전부 전화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앉아 10분쯤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지 않으면 카페를 나서다가 그 오빠놈 멱살을 잡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핏기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은 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에서 희미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로 30년 지기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와는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살며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돈 없던 시절 김 변호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제가 밥을 사주곤 했고 김 변호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을 지을 때 등기 서류를 무료로 봐준 것도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일기장, 통장 내역, 도진이가 저장한 인터넷 사진들, 녹음 파일, 카페 사업자 등록 서류를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늙은이 죽어서 돈줄 끊겼다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그날부터 김 변호사와 저의 은밀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목공소 문을 닫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며 전략을 짰습니다. 도진이도 합류해서 추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금융거래 내역을 들고 며칠을 매달렸습니다. 아내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와 며느리 친정 오빠의 카페 보증금 이체 날짜, 인테리어, 대금, 지금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1,000만 원을 인출한 바로 이틀 뒤에 친정 오빠의 통장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24번 연속으로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우길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을 재산 은닉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법적으로 증명되면 그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표를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왼쪽 칸에는 아내의 인출 날짜와 금액, 오른쪽 칸에는 친정 오빠 통장의 입금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칸의 숫자가 나란히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틀 간격으로 정확히 같은 금액이 이쪽에서 빠지고 저쪽에 들어갔습니다. 이 표 한 장이 며느리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무기를 3가지 만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공갈 협박 및 노인 학대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의 협박 기록과 카페에서의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기소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2억 4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함께 수지 카페의 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카페를 팔거나 보증금을 빼돌릴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아들 지석이가 과거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다며 무릎까지 꿇고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니까 갚을 때 갚으라며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을 빌려준 것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당장 갚지 못하면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사업장까지 강제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세팅했습니다. 아들한테 빌려준 돈까지 무기로 쓴다는 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미를 방치한 놈에게 정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가지 소송장 서류 더미가 김 변호사의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하고 고치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빈틈이 있으면 저것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요. 김 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우며 모든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민사 소송장, 가압류 신청서, 대여금 반환 청구서, 4종류의 서류가 각각 법원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그 서류들이 봉투에 넣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40년간 톱과 끌로만 싸워왔던 사람이 이제 종이와 법조문으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보름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오빠 명의의 카페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인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자금 추적 자료가 판사를 설득한 겁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이 놓인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을 나무를 깎으며 살아온 이 손으로 이제 사람을 깎아야 합니다. 모든 무기가 준비된 날, 저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미 유품 정리할 게 있으니 이번 토요일에 본가로 와서 저녁이나 먹자. 미나도 같이 오고.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알겠다며 뭘 사갈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와도 된다. 그냥 와. 전화를 끊고 목공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가압류 결정문, 소송장, 일기장 사본,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 며느리의 인터넷 사진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목공소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40년간 공구를 보관하던 금고에 이제는 복수의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저것들이 모르는 사이에 덫은 이미 다 놓였습니다. 토요일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토요일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거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탁 위를 깨끗이 닦고 서랍 안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넣어 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압류 결정문, 소송장, 일기장 사본, 녹음이 담긴 전화기, 인터넷 사진 출력물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지석이가 한 손에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 미나는 앞치마까지 가져왔습니다. 고기 구워드리겠다며 활짝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어찌나 반질반질한지 시어머니 장례식도 못 갈 정도로 아팠던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새로 맞춘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값이면 아내가 한 달은 먹고 살았을 겁니다. 아들이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서 적적하시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적적하다니. 적적한 게 아니라 분하고 원통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건데 이 녀석이 그걸 알 리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기는 나중에 굽자.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지석이가 슬쩍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미세하게 눈을 좁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식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부의 시선이 동시에 봉투 위에 멈췄습니다. 너희들 굶었고 식중독 걸렸다는 날 홋카이도 날씨는 춥지 않더냐? 첫 마디를 던지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입이 열리기 전에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두 사람의 얼굴 앞으로 흩뿌렸습니다. 노천탕에서 비키니를 입고 삭해 잔을 들어 올린 며느리의 사진, 와규를 구우며 환하게 웃는 지석이의 사진, 시월드에서 해방됐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찍힌 화면까지 수십 장의 사진이 식탁 위로 흩어졌습니다. 시월드 해방이라고? 타이밍이 좋다고? 내 시어머니가 관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는 온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구나. 제 목소리가 거실 벽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장이 무너지며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하고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변명을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지석이가 벌떡 일어서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미나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선 지석이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나무를 깎아온 손바닥이 아들의 볼에 닿는 순간
찰싹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지석이가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볼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73 먹은 아비가 43 된 아들의 뺨을 때린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내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나 하냐. 저는 아내의 일기장 사본을 두 사람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볼모로 협박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서 지석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읽어. 내 애미가 죽기 전에 쓴 일기장이야. 한 글자도 빠지지 말고 읽어. 지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뜯어간 기록, 아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대목, 폐지를 주우며 돈을 마련한 이야기, 소금물에 밥을 말아먹었다는 문장까지. 지석이의 눈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이며 점점 커졌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고 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대목에서 지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나, 어머니한테 매달 1,000만 원씩 뜯어냈다고? 나는 정말 몰랐어. 이게 사실이야? 지석이가 목이 쉰 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카페 사무실에서 녹음한 며느리의 육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죽어서 이제 돈줄 끊겼으니까 시아버지 건물명에 넘어올 때까지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해. 며느리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동시에 수지상가 카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사업자 등록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잘 들어. 내 마누라가 내 어미 피 말려 뺏은 돈으로 친정 오빠 명의의 대형 카페를 차려줬다. 2억 4천만 원이야. 수지 중심 상가에 3층짜리 카페가 들어서 있더라. 내 어미가 새벽마다 폐지를 줍고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모은 돈이 내 처남네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거야. 넌 철저히 이용당한 거다. 지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턱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눈이 핏발로 물들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 있어. 내 어머니 돈으로 내 오빠 장사 미천을 대줬다고?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탁 위에 한우 세트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찻잔이 깨지며 사기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사진들이 발에 밟혀 구겨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옷을 잡고 넘어지며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마지막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정, 카페의 가압류 결정문, 아들 앞으로 나간 3억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장, 그리고 아들 부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3장의 서류를 뒤엉켜 있는 두 사람 사이로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부부가 서류를 보는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가압류 결정문을 집어들고 읽다가 손에서 종이를 놓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 가게가 하고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지석이는 대여금 반환 소송장을 들고 읽다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3억 원을 당장 갚지 못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가족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잘못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하셔요. 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가족? 내 애미 장례식 대신 온천을 택한 놈이 가족을 입에 올려 내 애미가 폐지를 주우며 피를 토하는 동안 내 마누라 친정배를 불려주고 있었으면서 내 애미가 고부 갈등이 힘들다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냐? 알아서 하라고 했지. 내가 그때 귀를 기울였으면 내 애미는 안 죽었어. 지석이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동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살아있을 때 흘렸어야 할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마루에 찌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뉘우침에서 나온 건지 카페가 날아가고 정과자가 될까봐 나온 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앞으로 법정에서나 보자.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힐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끌려나갔습니다. 지석이가 돌아서며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문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지석이가 이게 다 내 때문이야 하며 며느리에게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당신이 무능하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저것들끼리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사진과 서류 사이로 한우 세트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포장지가 찢어져 고기가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찻잔이 넘어져 물이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전쟁터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40에 넘게 톱을 들어도 이렇게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니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73 먹은 늙은이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첫 번째 약속을 지켰어. 이제 남은 건 법이 해줄 거야. 영정 사진 속 아내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토요일 밤 이후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 대한 형사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공갈 협박 및 노인 학대 혐의였습니다. 미나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손자 양육비를 준 것이다라고 발뺌했다지만 일기장과 녹음 파일 앞에서는 꿈쩍도 못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고소 이후 경과를 알려줄 때마다 저는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을 놀리고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패를 밀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아내가 2년간 혼자 삼킨 고통의 값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그 다음으로 움직인 것은 가압류였습니다. 수지 카페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진이가 그 장면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와서 전해줬습니다. 집행관 2명이 카페 정문 유리에 가압류 결정문을 붙이자 카페 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한창 장사가 되는 오후 시간이었는데
손님들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친정 오빠는 집행관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법원 결정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카페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법원 딱지가 붙은 가게에서 누가 커피를 마시고 싶겠습니까? 친정 오빠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가게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오빠는 내 시집일에 왜 내 가게가 엮이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돈 앞에 핏줄이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친정 오빠는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동생이 몰래 내 명의를 이용한 것이지 나는 돈의 출처를 전혀 몰랐다며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를 위해 증언해주기는커녕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돈으로 배를 불리고는 위험해지니 제일 먼저 꼬리를 자른 겁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전화를 걸면 어머니도 오빠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억 원의 대출 원금을 회수 조치하자 지석이의 인테리어 회사에 연쇄 파장이 왔습니다. 거래처에 줘야 할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부도가 터진 겁니다. 하청업체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들 월급도 석 달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때 아버지 돈으로 번듯하게 시작했던 사업이 아버지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겁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밥줄을 끊는다는 게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내의 일기장에 적힌 고부 갈등은 알아서 하라는 그 한마디를 떠올리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 내외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지석이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급박했다가 날이 갈수록 울먹이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현관 앞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냐고 문을 열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매달리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도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제가 업어서 병원에 데려갔던 운동회 때 제 어깨 위에 올라앉아 환호하던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펼치면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는 문장, 폐지를 줍다 언덕에서 굴렀다는 문장, 이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하던 그 문장. 그걸 읽으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배신감과 돈에 쫓기는 압박 속에서 부부의 사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기로 지석이는 내 어미 죽인 년, 내 오빠 가게에 내 애미 돈이 들어갔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며 며느리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이 꼴이 됐다. 당신이 돈을 벌었으면 시어머니한테 손 안 벌렸다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말이 날이 갈수록 독해져서 이웃에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몇 달 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겁니다. 판사가 피해자인 고령의 시어머니가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읽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는 소식을 김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없어서 국선 변호인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카페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강제로 회수했고 부족한 9천만 원은 며느리 개인 재산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역시 경매로 넘어가 3억 원의 빚을 청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시세보다 낮은 값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지석이가 빈 트럭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도진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부부는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빈털터리에 전과자가 된 며느리를 아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쫓아냈습니다. 어미를 방치한 아들과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몸 며느리 둘 다 인과응보를 받은 겁니다. 이혼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오빠에게 2억이 넘는 돈을 퍼다 줬건만 그 오빠가 제일 먼저 등을 돌렸으니 세상이란 게 참 잔인합니다.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짜리 방이었다고 합니다. 대형 카페에서 사케를 마시며 웃던 여자의 종착역이 고시원이라니. 저는 그 소식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소금물에 밥을 말아먹던 것에 비하면 고시원 방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혼 후 꾀죄죄한 몰골이 된 지석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못한 얼굴에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많이 컸더군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아이 한 번 더 보겠다고 소금물에 밥을 말아먹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이 봐서라도 살 곳은 마련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준이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지석이가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이마가 까져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손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준이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손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마음이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준이에게 통장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신탁 통장이었습니다. 대학 학자금으로 쓰라고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아비가 손을 댈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놓았습니다. 준이가 18살이 되어야만 꺼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내 할머니가 남긴 마음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석이에게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 어미를 방관한 죄, 이 돈이 내게 주는 마지막 동정이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지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이의 손을 잡은 채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준이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 씁쓸한 것과 후련한 것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을 내 손으로 내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이 너무했어요 하며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를 죽음으로 몬 것이 바로 그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핏줄이라는 징글징글한 연을 끊어내는 일이 이렇게 무겁고도 홀가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소송과 정리가 끝난 뒤 저는 김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20살에 목공소 견습생으로 들어가 40에 넘게 나무를 깎아 벌어 지은 건물입니다. 이 콘크리트 벽 한 장 한 장에 제 청춘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빈 공간 없이 세입자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던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던 날 아내가 삶은 달걀을 들고 와서 공사판 인부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여보, 우리도 이제 건물주네요 하고 말했었죠. 그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아들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청년 목공의 장학재단을 세워 건물 전체를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단 설립 서류를 만들고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누르는 제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50억 원짜리 건물이 제 이름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건물 때문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건물을 탐냈고 아내는 이 건물을 지키려다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이 제 손에 남아있는 한 아내의 죽음이 계속 따라붙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내놓는 게 맞았습니다. 젊은 목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쓰인다면 아내도 좋아했을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들 지석이가 이 사실을 알고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목공소 앞에 나타난 지석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이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절을 선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풀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돈이 걸리니까 비로소 진심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 아무리 저한테 화가 나셨어도 건물을 남한테 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법정 유류분은 제 권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식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재산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도 자식은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내세워 건물의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저는 지석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둔 수순이었으니까요. 저는 김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법적 계산 서류를 꺼내 지석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놈이 과거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3억 원, 그거 법적으로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아버지한테 미리 받아간 재산으로 치는 거야.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3억 원이 먼저 빠진다. 계산해봐라. 내 유류분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 넌 10원 한 장 받을 자격이 없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펼치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상가 건물 시가에서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고
거기서 특별 수익 3억 원을 차감하면 남는 금액이 0원 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힌 서류를 읽던 지석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겁니다. 입을 벌렸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목공소를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구나.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무게에 눌려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가족을 위해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허무하면서도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내가 안치된 수목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단풍잎이 오솔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아내의 나무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 대신 직접 깎은 작은 나무새를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나무를 깎아 만든 참새였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모양으로 깎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마당에 모이를 뿌려주며 참새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여보, 나 약속 지켰어. 당신 괴롭힌 놈들 싹 다 쓸어버렸어. 건물도 좋은데 보냈어. 젊은 목수들 키우는데 쓰일 거야.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내의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새 위로 낙엽 한 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벽지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낙서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문틀에는 아들의 키를 재서 칼로 새긴 눈금이 있었습니다. 5살, 6살, 7살. 그 눈금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물건 중 추억이 담긴 것만 챙겼습니다. 반다지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기장이 나왔던 아내의 비밀이 담겨있던 가구였습니다. 이 반다지만은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살림은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큰 가구는 도진이에게 맡겼습니다. 도진이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외곽의 한적한 숲속이었습니다. 폐교 부지였습니다. 운동장에 자풀이 무성했고 교실 창문이 몇 개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튼튼했고 뒤쪽으로 소나무 숲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도진이가 사부님, 여기 좋네요. 나무 구하기도 편하겠어요 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좋았습니다. 사람 냄새보다 나무 냄새가 먼저 나는 곳이 제가 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제 마지막 노후 자금으로 작은 목공방을 세웠습니다. 폐교 교실 2칸을 터서 작업 공간을 만들고 복도를 전시실로 꾸몄습니다. 도진이가 며칠 동안 페인트 칠을 해줬고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마당의 자풀을 뽑아주셨습니다. 간판은 직접 참나무에 글씨를 새겨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향기로운 사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무 향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판을 대문에 걸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데 도진이가 옆에서 사부님, 멋지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청년들에게 무료로 목공예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톱 쓰는 법, 대패 미는 법, 나뭇결 익는 법. 제가 평생 익힌 기술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청년 4명이 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톱을 잡는 모습이 50년 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랬거든요. 톱질 한 번 못해서 사부님한테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나무를 깎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의무의 노동이 아니라 온전한 제 기쁨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톱을 켜고 대패질을 하면 나무 속에서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생 나무를 깎으면서도 그 향기를 제대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였습니다. 주문받은 가구를 납기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나무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깎으면 됐습니다. 누구의 주문도 누구의 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도진이가 끓여온 커피를 마시며 공방 마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열린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공방 안에는 나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커피잔 위로 나무 가루가 잔잔히 떨어졌습니다. 도진이가 건너편 작업대에서 의자 다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벽에 기대놓은 반다지가 보였습니다. 그 반다지 안에서 아내의 일기장이 나왔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당신한테 잘할게요. 저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잘할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참나무 원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깎을 나무였습니다. 뭘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알려줄 겁니다. 나뭇결을 따라 손을 대면 나무가 어떤 모양이 되고 싶은지 말해주거든요. 40년 목수 인생에서 터득한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톱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루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흩날렸습니다. 창밖으로 소나무 숲이 보였고 먼 산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은 나 자신입니다. 강기태, 73. 이 숲속 공방에서 나무 향기를 맡으며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전습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리에서 갈고 닦아야 비로소 유익함이 있다. 고요히 앉아서 깨달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실제 일을 겪으며 부딪혀야 참된 자기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기태 어르신도 그러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마주했고 그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핏줄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끊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냈기에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지키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새 것이 들어선다는 것, 그것이 73 목수가 우리에게 남긴 향기로운 사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